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정식으로 이제 공개가 된 것은 9회 때 시험부터예요. 그래서 9회서부터 15회까지, 그러니까 9, 10, 11, 12, 13, 14, 15 해서 총 7년치 7회분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우리가 각 영역별로 지금부터 다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실 거냐면 이거 공부하지 않았던 건데 이건 모르겠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은요, 1급 시험은 1급 시험에 기출되는 이 기출 문제들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전체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 그 중에서도 상위 한 10% 정도는 해결을 못하게, 즉 듣도 보도 못한 데서 막 최근 이론들 또는 최근 시사적 상식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시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60점이 아니라 과목별로 60점이죠. 예를 들어서 1교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두 영역을 합하면 여러분 50문항입니다. 50문항에서 60점, 즉 30문제만 맞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합격선이고 과락 기준은 또 40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50문항 가운데서 5, 4, 20문제만 맞춰도, 즉 30문제가 틀려도 과락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하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60점, 65점 정도, 넉넉히 한 70점 정도. 그러니까 50문제 중에서 5, 7이 35문제 정도만 맞아줘도 넉넉하게 합격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50문제 중에서 15문제 틀려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재와 그리고 문제를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교재가 있죠. 교재와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좀 분리를 하셔서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우리 챕터별로 정리를 할 건데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은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등장할 거냐, 이제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을 묻는 문제들 중에서 나오거나 또는 방어기제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15회 시험 때, 즉 작년 시험 때 방어기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이 정신분석 이론, 그러니까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이 주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면 1번 볼게요. 13회 문제인데요. 요 좋은 문제죠. 자, 프로이트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거세 불안과 난근 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교재 어디 보시면 되나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시면은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발달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이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0에서 1세, 1에서 3세, 3에서 6세, 6에서 12세, 그렇죠. 12에서 한 20세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심리 성적 발달 단계가 진행되어진다라고 얘기했고, 자, 0에서 1세를 뭐라고? 구강기, 그렇죠. 1에서 3세를 학문기, 그 다음에 3에서 6세를 난근기, 자, 이때를 어떻게 잠복기, 생식기라 그랬었죠.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자, 이것은 리비도가 우리 신체의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다 그랬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중요한 것은, 자, 보면 거세불안과 난근선망이라는 거, 우리 5페이지 보시면은, 자, 남근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난근기 때 3에서 6세 사이인데
이때 남자애들은 무슨 현상? 웨디푸스 현상 경험한다 그랬죠. 웨디푸스 컴플렉스요.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면서 거세 불안증을 경험한다 그랬고, 여자애들은요. 여자애들은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면서 난근 선망 어떻게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자, 난근 선망 뭐였었습니까? 여아가 자신의 생식기를 열등하게 여기고 대신 남성의 생식기를 원하는 현상을 난근 선망이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보면 거세불안 난근 선망은 생식기가 아니라 무슨 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근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치료의 목표가 개성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개성화라고 하는 용어. 자, 개성화. 자, 이거 어디에 등장하는 말인가요? 예, 개성화는 바로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서 등장하는 용어죠.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자, 10페이지 맨 하단에를 한번 볼게요. 맨 하단을 보면은요. 개성화는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통해서 개별화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 개성화의 목표는 자기인식, 중년기를 이뤄서 성취되고 자기 실현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개성화라는 게 이제 중년기 때 중년기 때 나타나는 이제 성격의 통합화되어져 있는 내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는 독특한 성격,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년기 때 완성되어진다라고 융은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인간 성격의 결정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개성화에 관한 얘기죠. 그 개성화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뭔가요? 융이 했던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다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의식과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그렇죠? 그리고 무의식의 가장 심연에 있는 이 자기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바로 개성화를 형성한다라고 했었었죠. 자, 정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개성화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융 생각하셔야 되죠. 3번 보면은 자아는 자,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자, 우리 자아 어떻게 생겼었어요? 우리 그림 그려봤었죠. 항상 프로이트 나오면 그림을 그리는데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의 모습을 자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공간적 관점과 그 다음에 구조적 관점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이 공간적 관점 안에 의식의 공간, 전의식의 공간, 자 무의식의 공간이 있었었죠. 자, 이 무의식의 공간 안에만 뭐가 있나요? 예, 원초화가 있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원초화에서 어떻게 갈라져 나와서 자아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죠. 기억나나요? 자아는 어디 존재합니까?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자아에서 어떻게 다시 갈라져 나와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초자아였었다.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잘 봐요.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 다 갖고 있죠. 자, 세 측면 다 갖고 있습니다. 초자아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 측면을 다 갖고 있고, 다만 원초화만 어떻게 됩니까? 예, 무의식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무의식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리됐고요.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얘기한다. 자, 여러분, 리비도라고 하는 용어, 리비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융이었었죠. 자,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예, 성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반면에 융은 리비도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활 에너지 또는 정신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말한다. 이건 바로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요? 예, 융의 분석 심리론에서의 리비도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자, 5번 보니까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갈등과 불안에 대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이트에서 방어 기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자, 방어 기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나요, 여러분? 자,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아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아 방어 기제 우리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교재 6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무의식 속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표현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무의식 속 자아 방어 기제. 자, 무의식에 존재하는 무의식 공간 안에 존재하는 자아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방어 기제가 발생하는 공간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방어 기제는 무의식 공간 안에서 생기되, 자, 그것의 주체는 뭐다?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초자아가 아니죠. 자, 정리됐고요. 2번도 중요하죠. 다음 학자가 제시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프로이트, 원초와는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교재에 교재 보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3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4페이지 사이에 원초와 자아, 초자에 관한 얘기들, 정확히 4페이지네요. 구조적 모형 가운데 원초와 자아, 초자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원초화를 구동하는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쾌락 원리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이 쾌락 원리에 근거해서 뭐 했었다, 여러분? 1차 사고 과정 했었었죠.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자아는 무슨 원리에? 현실 원리에 의해서 구동되어졌었다. 현실 원리에 근거해서 뭐 했다? 2차 사고 과정 했다 그랬습니다. 정리 지금 빨리 하세요. 자, 초자는 무슨 원리? 도덕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동되어졌다. 자, 초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 자, 첫 번째가 양심. 그렇죠? 기억나나요? 두 번째가 자아 이상이었었다. 자, 요거 머릿속에다 꼭꼭 담아 두십시다. 요게 바로 구조적 모형이죠. 바로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페르소나는 성격 전체 일관성, 통일성을 관장하는 원형이다. 자, 성격 전체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죠. 자,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이라고 하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무의식, 이게 일종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원형이었었죠. 다시 한번,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원형이 바로 페르소나였었는데, 이 페르소나는 대외적으로, 즉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것 외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뭐였다? 페르소나였었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에릭슨은 점성 원칙은 인간이 예정된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고 발달함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에릭슨 정리하실 거예요. 에릭슨은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갖고서 자기 이론을 전개했었죠. 첫 번째가 자아, 두 번째가 자아 뭔가요, 여러분? 자아였었죠. 첫 번째가. 그래서 에릭슨 이론을 다른 말로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아 정체감이었었죠. 세 번째가 점성 원리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갖고 자기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점성 원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아래 단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성적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점성 원리에 근거해서 8개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었죠. 자, 보면 점성 원리는 예정된 단계를 거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예정된 단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0에서 1세가 되면은 무슨 기인가요? 유아기를 거쳐야 되는 거고, 1에서 3세가 되면은 초기 아동기를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예정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게 점성 원리 정확한 개념이고요. 자, 삐아제는 동화는 새로운 경험에 맞춰서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기존의 도식,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했는데, 도식이 변화되는 방법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었죠. 동화와 조절이 있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화는 기존 상태에다가 자기 도식을 꿰어 맞추는 게 동화였었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에 맞춰서 기존의 도식을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조절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동화와 조절, 우리 한번 교재를 볼까요? 미리 삐아제 봅니다. 삐아제 어디 보시냐면은 인지론에서 자,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적응 과정 안에 동화와 조절이 있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응 안에 동화와 조절이 있었습니다. 동화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기존 도식을 이용해서 인지합니다. 즉, 인지에 끼워 맞추는 것이고, 조절이라는 것은 기존 도식으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인지할 수 없을 때 도식을 수정해서 인지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조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동화와 조절을 묶어서 우린 적응이라고 했고, 적응의 결과물이 평형화였었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어떻게? 예, 다시 동화와 조절을 하고 이 그러니까 동화와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적응이었었고, 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평형화였었다. 자, 정리됐죠, 여러분? 자, 아들러는 생활 양식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 생활 양식이라는 거는 자신의 인생 과업,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세 가지 과업이 있다고 아들러는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과 우정과 사랑이죠. 이 세 가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형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그 다음에 사회적 유형형,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생활 양식을 구분했었었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회 시험처럼 10회 이 문제처럼 학자들이 제시한 주요 개념들을 쭉 나열해서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프로이트론이 사회복지 실전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무의식적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자, 프로이트 하면은 머릿속에 무의식하고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원초와 자, 초자라고 하는 모든 구조물들이 이 무의식 공간 안에 공통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강조한 학자죠. 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인간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람은 바로 누군가요? 인본주의 학자들이죠. 그렇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수동적 존재, 비합리적 존재로 이해를 했었었죠. 자, 프로이트의 인간관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유아기의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자, 중요합니다. 자, 프로이트는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까지. 자, 이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까지가 바로 인간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난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이 3에서 6세를 표현하는 용어를 이제 유아기라고도 나오고 또 영아기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또는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아이 때, 유아기 때를 중시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어기제 중요성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본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도 유용하다. 맞습니다. 본능이 바로 뭔가요? 원초화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게 프로이트 하면 무의식, 그 다음에 유아기 또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방어기제, 본능. 즉 프로이트 이론을 대표하는 모든 용어가 지금 이 3번 11회 시험 문제 다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푸실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방어기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초자가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다. 여러분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어기제는 누가 합니까? 예, 자아가 하더라. 자아가. 어느 자아가? 무의식 속 자아가 방어기제를 하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정신 내적 갈등의 원인을 왜곡 또는 대체 또는 차단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보통 갈등과 불안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대처를 지금 왜곡, 대체, 차단이라고 하는 용어로 풀어서 나열을 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어기제가 그랬나요, 여러분? 예, 승화 방어기제가 긍정적 기능을 했었었죠. 기억해 두시고, 억압은 갈등 해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다. 우리 교재 봅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자, 6페이지 봅니다. 억압. 자, 억압을 1차 방어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억압은 무슨 방어기제? 1차 방어기제. 방어기제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1차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무의식 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꼭 비교해야 될 게 억제라고 했었었죠. 그렇죠? 억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억압과 같이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을 무의식 속에 머무르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억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하는 방어 기제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이 억제였었죠. 됐습니까? 자, 5번 보면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있더라. 자, 우리 6페이지 4번 무의식 속 자아 방어 기제 특징 한번 볼게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 지나친 방어 기제는 병리적 증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더라. 정리됐죠, 여러분? 자, 특징 잘 봐주십시오. 자, 5번 봅니다. 15회 시험인데요.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보면 억압,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켜요. 억압이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무의식 속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뭔가요? 예, 억압이죠.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하고 분리시킨다는 것은 감정 따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 따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생각, 기억 따로, 감정 따로예요. 이게 일종의 반동 형성으로 보면 되겠죠. 이거는요, 반동 형성에 관한 설명이고요. 반동 형성은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그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 이건 합리화에 관한 설명이죠. 투사는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서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 즉,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투사죠. 그렇죠. 사회복사 1급 떨어지고 나서 저 박정훈 교수 때문에 1급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투사입니다. 자, 그렇게 투사 방어 기제를 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죠? 제가 투사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창칼을 들고 쫓아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보상,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거는 억압 방어 기제죠. 억압에 관한 얘기고요. 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체화 방어 기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지금 4번처럼요, 방어 기제에 대한 어떤 개괄적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각각의 방어 기제들의 특징과 그 예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10회, 12회, 10회하고 12회에 걸쳐서 그 예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번 보면 얘가 옳은 것 한번 볼게요. 6번에 보상,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공부에 열중하는 행동, 보상 방어 기제 맞죠?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거였었죠. 나폴레옹은 키가 작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억압,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더라. 이것도 맞고요. 신체화, 실적이 낮은 영업사원이 실적 보고를 회피하고 싶을 때 배가 아프다. 자, 반동 형성, 부모의 가장 싫은 점을 자신이 닮아가며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 자, 닮아가고 따라한다는 거, 이게 동일시 방어 기제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동일시 방어 기제. 여러분, 동일시 방어 기제, 뭘 따라한다 라고 하면 이건 전부 동일시 방어 기제입니다. 동일시 방어 기제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뭐죠? 이 구강기, 난근기, 항문기 중에서 바로 항문기, 난근기 중에서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남자애와 여자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따라한다 그랬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7번 보면 방어 기자가 그 이에 옳은 것들 했습니다. 볼게요.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적대감으로 개를 발로 뻥 찼습니다. 자, 개를 발로 뻥 찼어요. 우리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이게 뭐죠? 전치 방어 기제죠. 전치. 보면 자, 우리 7페이지 봅니다. 교재 7페이지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그 대상보다 자신에게 덜 위험한 대상한테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대상한테 자기 감정 표출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지고 나서 박정훈 교수 만만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전치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한테 전치 4주 당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웃지 말고요. 예, 퇴행. 자,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미래의 계획을 화려하게 세웁니다. 자, 불치병에 걸리고 나서도 미래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퇴행이 아니고 부정방어 기제죠.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10번.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등을 무의식적으로 현실 또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렇거든. 나 안 죽을 거야.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 불치병, 뭐 암병 걸렸다, 불치병 걸렸다, 죽을 병 걸렸다 얘기 나오면은 거의 100% 부정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승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독거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자, 우리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교재 안에는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일종의 대리죠, 대리. 대리죠. 그래서 자기가 못한 그 효도를 대신해서 독거노인을 대신해서 부양하는 거예요. 승화방어기제라는 건 여러분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승화방어기제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어기제라고 했었었죠. 한번 교재를 보면 승화 15번인데요. 성적, 공격적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는 게 그게 승화 방어기제였었죠.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억압입니다. 입원 중 간호사한테 악의 같은 행동을 하며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 이건 이제 퇴행에 관한 얘기죠. 반동형성,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싫어함에도 오히려 과잉보호하는 감정을 갖고 키워주는 게 반동형성 맞습니다. 반동형성, 즉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방어기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어기제의 의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8번 봅니다. 14회 성격이론과 학자 및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 됐습니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죠. 융 분석 심리론 맞죠? 자,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스키마라고 하는데 요건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인본주의 이론 매슬로우 맞습니다. 결핍 동기 맞고요. 개인 심리 이론이라는 거 아들러 학자 맞죠? 자, 페르조나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페르조나도 융의 분석 심리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 맞죠? 아니마도 뭔가요? 이제 융의 분석 심리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인지발달 이론 삐아제 열등감이라는 거 바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와 그다음에 학자가 만든 이론의 제목과 그다음에 그 주요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섞여져서 등장을 한다는 거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에릭슨이 등장합니다. 에릭슨은 우리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처럼 뭘 강조했나요? 무의식을 강조하거나 원초화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강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되어져 있는 능동적인 자율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조했다. 여러분,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었어요. 에릭슨 하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보통 한두 문제 정도는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통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하시는 인생 발달 과정 이론, 그렇죠? 과정 이론과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 정도 봐두시고. 자, 그래서 에릭슨 이론 하면 꼭 8단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에릭슨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정체감, 이 점성 원리에 관한 얘기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9번 보면은 정신 역동 이론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 정신 역동 이론과 누구였었습니까? 프로이트가 있었고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에릭슨이 있었었고, 그리고 누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삐아제가 아니라 아들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융이 있었었죠. 총 5명 있습니다. 정신 역동 이론가들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반두라는 뭔가요?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한 행동주의 이론가죠. 자, 10번 보면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기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달 점성 원리 따른다.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자, 인간의 공격성, 성적 충동. 자,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게 프로이트에 관한 얘기인데, 프로이트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공격성에 관한 거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자, 4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 보면은 프로이트는 원초와의 본능의 종류를 두 가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얘기를 했죠.
이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공격성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리고 성적 충동이라는 게 바로 에로스, 삶의 본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프로이트의 원초화를 강조한다라는 얘기고, 그 원초화를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즉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건 프로이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이성적, 창조적 존재다. 자, 바로 에릭슨의 인간관이죠. 여러분, 우리 교재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우리 9페이지 봅니다. 에릭슨의 인간관, 합리적 인간이다, 창조적 인간이다. 창조적 인간이라는 것은 가변적 존재고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서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고, 자, 총체적 인간관도 있었었죠.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 총체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 생물적인 부분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심리사회이론. 우리가 사회가 환경이었었죠. 자, 심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정신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정신 분석 이론 하면은 그게 프로이트 이론인데, 이 정신 분석 이론은 유전적인 부분을 강조했었었죠. 뭐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초화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원초화가 성격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릭슨도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들 불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야. 정신적인 부분 인정했고, 즉 생물학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도 인정했고, 거기에 하나 더 갖다 붙인 게 바로 뭔가요?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것도 강조를 했다는 게 프로이트하고의 크나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 네 번째, 환경적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 개인의 발달은 사회 환경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 행동은 사회적 관심과 유능성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11번에 에릭슨에 관한 죄송합니다. 자, 우리 10번 좀 계속 볼게요.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자유에서 동기화가 되어진다. 맞는 얘기죠. 에릭슨은 의식, 그 다음에 자아를 강조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바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심리, 성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고 했고요. 11번 보시면은 에릭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은 자아 심리 이론과 맞죠.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 사회적 이론이라고도 하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맞죠? 개인의 발달은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고 했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환경적 인간 얘기하면서요. 성격 발달에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 배제했다? 아니다. 유전적인 거, 유전적 똑같은 말, 생물학적, 그렇죠? 똑같은 말, 심리적,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인정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프로이트 거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각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자아 특질이 강화된다고 했다. 자, 8개 발달 단계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각각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존재했었었죠.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전 확신을 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에릭슨의 8단계를 통째로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2개는 틀렸다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2개는 틀렸다. 그거 8개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재에 8페이지, 그 다음에 9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2개는 맞추신 겁니다. 그래서 자아 특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을 잘 극복하고, 이게 위기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었을 때, 그래서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지면 희망이라고 하는 획득 능력, 즉 획득 능력, 바로 뭔가요? 이런 자아 특질을 얻게 된다라고 에릭슨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아 특질이 강화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학자는, 성격은 생물학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자, 생물학적 요인, 개인의 심리, 사회,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에릭슨이라고 감을 잡았죠.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성장하는 것의 모든 것은 기본 계획이 있다. 바로 점성 원리에 관한 설명이죠.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관심에 관한 욕구, 그리고 유능성에 관한 욕구에서 비롯되어진다. 바로 에릭슨이 환경적 인간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학자가 사용합니다. 누가 사용했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써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 우리 개인심리 이론가인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서 개인심리 이론가인 아들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 나오면은 1번 생각해야 될 학자가 아들러, 그 다음이 에릭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12의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들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제를 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오류 가능성이 있을 것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릭슨이다. 사회적 관심 나오면 두 명 학자야. 누구? 에릭슨하고 아들러 정리됐고요. 자, 13번. 자, 학자와 주요 개념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100.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100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인지 행동 모델을 제시한 학자가 두 명 등장하죠. 첫 번째가 누군가요?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REPT, 합리적 정서 치료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론 백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모델, 인지 치료 모델을 얘기했고, 거기서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이것은 앨리스는 백은 비합리적 신념이 아니라 인지 왜곡이다. 에릭슨은 자율적 자아 강조했는데, 이 자율적이라는 말을 붙여 놓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쓴 학자가 바로 누군가요? 이제 프로이트하고 앨리스죠. 죄송합니다. 에릭슨이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자아는 원초화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원초화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수동적 자아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반면에 에릭슨이 얘기했던 자아는 자율적 자아, 능동적 자아.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프로이트의 자아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린 자아가 바로 이 에릭슨의 자율적 자아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은 이 자율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네가 틀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통 에릭슨의 자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자율적 자아 또는 능동적 자아로 표현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아들러 창조적 자기, 파블로프 반응적 행동, 로저스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자, 다 맞는 얘기고요. 자, 14회 10회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고요. 자, 15회. 자, 에릭슨이 8단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지금 15번, 16번 문제가 8단계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뭐 더 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고 넘어가고요. 17번. 에릭슨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전이.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실천론에서의 전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봤어요. 자, 전이가 있었고 역전이가 있었었는데, 이게 무의식적 기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었죠. 전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느끼는 감정. 자, 반면에 적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느끼는 감정. 그게 역전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 치료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자기한테 투사. 이것은 역전이에 관한 설명이고, 이것은 에릭슨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셨었죠. 전이 역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바로 프로이트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특히 전이라고 하는 용어를요. 자, 전이 역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창조적 자기, 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는 능력,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에릭슨은 창조적 자기라는 말 쓴 적 없습니다. 자, 페르소나, 이것도 에릭슨 얘기 아니고요. 이거 융 얘기죠. 집단무의식도 융 얘기입니다. 점성 원칙. 자, 인간 발달은 최적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계획대로 전개된다.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점성 원리. 정확합니다. 에릭슨의 주요 개념이 시험 문제 나올 땐 세 가지야. 뭐야? 자아,
자아정체감, 점성원리. 자, 우리 교재 8페이지의 주요 개념, 자아정체감, 점성원리 나와 있어요. 제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 자, 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특히 에릭슨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에릭슨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어디서도 나오나요? 저기서도 잘 등장하죠. 그러니까 생애 발달 단계 이론에서 청소년기를 설명할 때 잘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행동을 지속한다. 그렇죠? 이건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을 묻는 얘기인데, 그래 놓고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교재 9페이지 봅니다. 마르샤의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4가지 영역.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마르샤는 2가지. 자, 위기와 그 다음에 전념. 자, 전념이라는 것은 위기에 대한 능동적 몰입이에요. 즉 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발버둥 치냐야. 이해되시죠? 자, 그 기준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을 4가지로 구분했다. 자, 한번 볼게요. 성취, 유실, 유해, 혼란. 다시 성취, 유실, 유해, 혼란 4가지가 있는데, 성취는 자,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념을 다해서, 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위기를 착 극복해낸 게 바로 성취다. 이해되죠? 자, 유실은 뭐였습니까? 자신만의 위기는 없습니다. 부모 등이 제시한 정체감에 기대로 전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체감 자체가 내 정체감이 아니라, 내 정체감은 유실, 잃어버린 거예요. 유실. 그리고 부모가 제시한 정체감만 남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해라는 것은 아직까지 위기를 미해결했습니다. 즉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유예, 미뤄둔다는 얘기죠. 위기는 존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념하지 않아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전념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혼란은 위기와 전념 모두가 없는 망가진 게 바로 혼란이죠. 다시 한번 성취, 유실, 유예, 혼란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보면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유해를 뜻하죠. 그렇죠. 몰입하지 못한다. 즉 전념하지 못한다는 바로 뭔가요? 그러니까 위기는 존재하는데, 청소년기의 위기는 존재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념하지 못한다. 몰입하지 못한다. 그거는 유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이 청소년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적 유해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자, 19번 보시면은 노년기의 특징. 이렇게 이제 섞여져서 나와요. 심리사회적 위기는 뭐 대 뭐다. 친밀감 대 고립감이 아니고 자아통합 대 절망이죠.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심적 유예기간이 필요한 시기다. IQ 검사에서 심적 유예기간이 필요한 시기는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IQ 검사에서 젊은 사람과 점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노인의 지능지수 검사를 했었을 때 젊은 사람보다 떨어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 공부했었고요.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예, 이게 맞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 우리가 보통 무엇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기억해서 이것이 우리 뇌세포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완전히 저장이 되면 그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기억들, 젊었을 때 기억들,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죠. 그것이 장기 기억인데, 단기 기억은 지금 보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년기 이후부터 이 단기 기억 능력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대신에 장기 기억 능력은 주로 보존이 되어진다고 했죠. 특히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질환이 없으면은 노인 때까지도 장기 기억은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므로 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 자,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공부하셨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중년기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심리적 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위기 있죠. 우리가 에릭슨 입장에서는 이 중년기, 성인기가 7단계인데 이때 생산성대 침체라고 하는 위기가 발생했었죠. 심리사회적 위기 있습니다. 자, 20번. 이것도 이제 프로이트하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프로이트는 5단계 얘기했고 에릭슨은 어떻게 8단계 제시를 했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맞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20번 문제와 21번 문제입니다. 보면은 12회 때 시험 문제 나왔고 1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럼 홀수, 그러니까 짝수 때마다 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에릭슨하고 프로이트를 서로 비교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몇 회 때 시험 보십니까? 예, 16회 때 시험 보셔야 되죠? 아마 이 에릭슨과 프로이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꼭 한번 여러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융의 분석 심리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